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경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요. 가끔 출근하다 보면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거 볼 때마다 오늘은 이런 분이 오시는구나, 뭐 이런 분이 강연하시는구나. 그런데 지자체에서 하는 강연을 제가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벅차고요. 네, 굉장히 벅차고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불러주신 분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학원 때는 배터리를 전공했습니다. 그때 L사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크게 만들면 우리끼리 모여서 야, 저거 되겠냐? 저거 위험해서 되겠어? 이랬어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하고 배터리 회사를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배터리가 뜰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현대자동차 그룹에 들어갔죠. 가서 연료전지 2대 부품이 MEA라는 것과 금속분리판입니다. 금속분리판을 제조하는 걸 연구하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일럿 플랜트, 상용화 플랜트 전 단계를 파일럿 플랜트라고 하거든요. 파일럿 플랜트를 개발하고 깔고 나왔습니다. 연료전지가 이렇게 빨리 연료전지 시대가 빨리 도래할 걸 몰랐습니다. 그때도 또 떠났어요. 그래서 저가 떠난 데는 다 뜨고 있어요. 요즘에 그거 아는 사람들이 저보고 빨리 나가래요. 광물 떠야 된다고. 근데 세 번째는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벅찬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말씀 나누고 드리고 그리고 서로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광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포스트 오펙 시대 뜨거운 광물 전쟁.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 강연을 할 때 기자님이 만들어주신 제목이에요. 오펙이 석유 수출 기구, 국가 기구잖아요. 수출국 기구잖아요. 석유 수출국 기구가 뜨고 광물 전쟁이 한다는 걸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셨는데 저는 원래 이 제목을 연료 시대에서 원료 시대의 전환이란 말을 처음에 밀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더 절실함이 좀 저 나름대로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뇌피셜에서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절실함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오늘 연료 시대에서 원료 시대의 전환 그리고 그 시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은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쪽은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몇 단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소개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광물 자원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돌멩이인데 뭔가 유용한 것,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광물은 질이 고르고 일정한 화학 조성, 결정 구조를 갖는 천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니켈광을 파면 그 광석에 니켈 금속으로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저렇게 예를 들면 이건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이거 있죠?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동 굉장히 많이 쓰죠. 다른 원소들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1년에 2억 톤씩 만드는 철, 산소랑 만나 있어요. 이렇게 산소랑 만나 있으면 산화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황이랑 만나 있으면 황화광이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 있어요. 이렇게 만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불규칙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천연 물질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물은 발명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자원은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광물 중에서 니켈이나 동이나 철처럼 인간에게 유용한 유용한 것들을 갖고 있는 광물을 우리는 광물 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석은 그다음 광물을 함유하고 있는 암석입니다. 우리가 광산에서 니켈 광산에서 파면은 그 안에 이와 같은 니켈 광물이 들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광석이라고 합니다. 광석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 또는 그것을 함유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켈광을 파면 니켈광만 있으면 딱 좋죠. 안 그래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보통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가 니켈광을 땅에서 파면 니켈의 함량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한 20-30% 되지 않아요? 40-50% 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파고 있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니켈광의 니켈 함량은 1.5%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걸 니켈광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워도 니켈이 1.5%짜리 광석이 있을 것 같은데 구리는 더 작아요. 1%가 깨진 지 오래됐어요. 1% 넘는 거를 인간이 다 파서 이미 개발해서 지금 0.5%, 0.3% 이상이면 개발을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광석은 절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이 될 수 없고 광물을 함유하는 암석이에요. 되게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석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자원에서 인류가 필요한 원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술로. 어떤 기술? 성광이라는 기술, 재련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성광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니켈 광석을 팠어요. 검은 게 니켈광입니다. 그러면 니켈광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광석이에요. 어떻게 하냐? 부셔요. 부시고 난 다음에 요거랑 밀도 차이가 나면 무게 차이로 아니면 뭐 크기 차이가 나면 크기 차이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니켈광만 모이게 되죠. 이게 지금 니켈광인데요. 이렇게 보면 파란 게 되게 드문드문 보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이게 파란색이 거의 다 대부분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선 정광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걸 정광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니켈이 20-30% 정도 되는 우리가 예측하기에 이 정도가 니켈광이라고 하는 그런 광석이 생겨지죠. 그러면 요 안에 이제 그게 모아진 다음에 그걸 갖고 요게 광석은 광물로 이루어졌는데 광물은 여러 가지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료는 가장 대표적으로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 같은 경우는 99.95%짜리의 순도를 원합니다. 10,000개 중에 불순물이 5개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깨야 돼요. 화학적으로 묶여 있는 걸 다 깨서 이거 같이 요게 들어가서 이걸 다 녹여서 Fe 니켈 다 깨고 그중에 니켈만 골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재련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니켈이 나옵니다. 성광 재련이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얘기, 성광은 우리가 정광을 만들 수 있으면 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광을 만들 수 없으면 자원으로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성광은 광석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기술, 가치를 부여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하고요. 재련은 우리가 광물 자원을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걸 갖고 집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뚝을 쌓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꺼내서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재련은 어떤 우리가 자원안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1년도에 제가 경향신문에 이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성광이라는 거하고 재련이라는 쪽에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마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근데 편하게 들을 수 이렇게 알아보실 얘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핵심 광물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핵심 광물의 개념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크게 결국은 두 축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산업적으로 중요한가. 또 하나는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럼 핵심 광물의 어떤 게 가장 핵심 광물이냐? 산업적으로 중요도도 매우 높고 근데 공급은 원활하지 않아서 공급망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의 자원 안보를 위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이게 핵심 광물입니다. 그래서 핵심 광물은 국가별로 다 달라요. 각자의 산업이나 이런 구조에 따라 다르죠. 대표적으로 철 같은 거는 산업적 중요도는 제일 높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철은 핵심 광물이 아니에요. 왜? 많아서 핵심 광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가장 중요한 핵심 광물은 우리나라에서 핵심 광물은 배터리와 관련된 것들, 뭐 아니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 아니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것들일 텐데 그 얘기는 다음부터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가 준비한 내용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시작인데요. 에너지 전환과 광물 자원. 자, 광물 자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바라보는 첫 번째 개념은 결국은 에너지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인류는 처음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태양 에너지 쓰고 풍력 에너지 쓰는데 그거는 자연이 주는 걸 그대로 쓴 거죠. 우리가 만들어서 쓴 게 아닙니다. 바람을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태양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농사 그냥 사람이 힘으로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거 맞춰서 배 타고 다녔어요. 이 시대는 에너지적으로 보면 자연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를 만드는 수단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먹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 유일한 에너지를 만드는 수단이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동물. 그 나머지는 태양 그리고 바람이 주는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1800년대,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 영국에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이 나옵니다. 뭘 써서? 석탄을 써서. 석탄이라는 연료를 써서 증기를 만들고 증기로 기차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인류가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서 이게 포드가 만드는 T3라는 인류 최초의 양산형 자동차인데요. 석유를 써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석유라는 새로운 원료, 석탄 다음에 석유라는 새로운 원료를 써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자동차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저는 연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적으로.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연료를 써서 그러면서 연료가 엄청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맞춰서 인류의 경제 성장이 같이 일어납니다. 연료가 상승되기 전에는 거의 그냥 경제 성장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가 연료가 생성되기 위해서 처음에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석유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더 많은 걸 만들어내고 더 많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연료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료의 키워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연소예요. 우리가 땅 속에서 파면요 뭐로 이루어지냐면 석탄, 석유 그리고 가스는 다 C와 H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와 수소. 그게 이와 같이 산소를 만나면 CO2와 H2O가 되는데 이때 열이 납니다. 우리가 불 붙는다는 거죠.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면 어떤 데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휘발유 같은 데서는 기계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차 같은 거 기계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계 에너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연소를 하다 보니 다 좋은데 그 연소를 하다 보니 그 CO2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지구를 감싸기 시작하고 그래서 태양에 왔다가 이게 반사열이 나가지 못하고 다시 갇히고 그러면서 딱 그 시기에 우리가 연료를 시작하는 시대부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가 지구를 데우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인류가 데우고 있는 거죠. 인류가 연료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면서 요즘에 나온 게 뭐냐? 그런데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홍수 위험도 높아지고 산호초 멸종률이, 그러니까 이때 석유를 쓰기 전에 비해서 2도만 상승하면 전 세계 산호초의 99%가 없어진다고 예측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곤충들, 식물들 이런 게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굉장히 큰 기후 위기, 기후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제 다시 더 이상 연소라는 키워드를 가진 연료를 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대 들어오면서 인류가 이 연소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이게 멀리하고 나면 이걸 빼버리면 결국 다시 우리 또 자연의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시 자연의 시대로 살 수 없죠. 자연의 시대로 살려면 못 사실 거잖아요. 근데 인류는 이때와 다르게 진화해 있어요. 진화해 있는 게 뭐냐면 태양광이 내려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걸 갖고 전기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라는 걸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연의 시대인데, 그래서 연료를 쓰지도 않는데 연료를 쓰는 것처럼 똑같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내가 원할 때 자동차 타고, 내가 원할 때 배 타고, 내가 원할 때 공장 돌리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에너지 전환을 전 세계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전환을 하면 뭐가 기존의 거랑 다르냐? 기존에는 연료를 썼잖아요. 근데 연료는 안 써요. 에너지 전환을 하면. 당연하죠. 연료는 에너지원이 예전에는 석유, 석탄이었으면 지금은 바람, 태양이니까 우리가 연료는 안 쓰는데, 여기 보시면 광물 자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이만큼의 광물 자원만 필요했는데 전기차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광물 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스 화력발전소, 이런 화력발전소를 할 때는 광물량이 많이 쓰지 않아요. 연료를 많이 쓰는 거죠. 연료를 많이 써서 전기를 많이 때우는 건데, 이렇게 풍력들 같은 거 보면 이거에 비해서 10배, 20배 많은 양의 광물 자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적으로 보면 인류는 지금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에너지 전환이 결론적으로는 연료를 안 쓰는 대신 원료를 많이 써야 되는 거의 변환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갈 때는 여러 나라들이 갈 때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도 내고 하는 기구인데요. 보통은 석탄, 석유, 가스에 대해서 보고서를 당연히 냈었죠. 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21년도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뭐냐?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204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이렇게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이,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것이다. 근데 그 증가할 걸 맞추려면 리튬은 2020년 대비 2020년에 사용량을 1로 했을 때 42배, 뭐 그라파이트나 흑연, 코발트, 니켈은 20배 이상, 히토리는 7배 이상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 거예요. 연료를 안 쓰는 대가로 인류는 원료를 이만큼 써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 연료의 시대에서 연료를 써오다가
그 연료에 의해서 연소가 발생하고 연소가 발생해서 CO2가 나오고 그래서 그 CO2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연료를 안 쓰겠다고 마음먹었더니 그러면 우리가 인류는 계속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고 대신에 이만큼의 원료의 사용이 필요하더라 이런 결론이 내리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가 예전의 자연시대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연료시대로 돌아왔는데 아마 지금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내년에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그건 먼 날에 100년, 200년 후에 아니면 몇백 년 후에 역사가들이 정해놓을 텐데 연료의 시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할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물 자원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석유를 바라볼 때 석유화학 공장의 원료라고 바라보시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남해안에 가면 여러 가지 석유화학 공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석유가 들어오고 그걸 석유화학 공장에 정지하면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만들고 그거 갖고 등유도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연료로도 쓰고 그다음 플라스틱 같은 원료로도 쓰는데 우리가 원료가 안 들어오면 석유가 안 들어오면 남해안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이 돌아가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없잖아요. 어떻게 걱정하시죠? 에너지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죠? 이게 1970년대 오일 파동 났을 때예요. 석유 파동 났을 때예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을 우방인 국가들한테는 석유 안 팔아. 그랬을 때 사진이거든요. 자동차가 멈춰 있어요. 왜? 연료가 없어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죠? 그때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 쓰자 막 이런 데모하고 있어요. 석유가 안 들어왔는데 석유화학 공장에 원료가 없어서 석유화학 공장을 못 돌리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당연한 듯이 석유는 에너지고 근데 석유가 안 들어오니까 에너지 못하네라고 생각하고 했었죠. 그럼 앞으로 그러면 광물은 어떨까요? 광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핵심 광물 얘기할 때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배터리나 전기차의 원료로 봐요. 배터리와 전기차의 원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문제입니다. 배터리 산업, 전기차 산업 먹여 살릴 산업이에요. 굉장히 우리를 대표하는 산업인데 하지만 배터리, 전기차 원료라는 말로 광물 자원의 앞으로 광물 자원이 차지할 위치 그리고 우리가 광물 자원을 바라봐야 될 어떤 절실함을 다 표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앞으로는 이와 같이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세상은 변화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갖고 다 나눠줘서 그 전기를 갖고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시대가 될 거고 그때는 에너지를 원료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광물 자원을 배터리나 전기차 원료가 아니라 에너지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광물 자원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광물 자원에 바라봐야 될 시각을 조금 우리가 기존에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바라보는 시각과는 달리 좀 더 절실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광물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고 다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표현을 연료 시대에서 원료 시대로 변할 것 같다, 아니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광물 자원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석유 안 나잖아요. 동해가스전이 있었어요. 동해가스전에 있어서 우리가 97번째가 98번째 산유국이긴 합니다.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다가 21년도에 끝났는데 안 나오지만 평생 우리나라에서
석유가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사들이 있었고 국가가 노력을 했어요. 왜? 석유는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물 자원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자 했던 이야기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럼 그중에 이때 가장 필요한 핵심 광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와 관련된 광물 4개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리튬 2차 전지, 리튬 2차 전지가 리튬 2차 전지인 이유는 이렇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플러스 쪽을 양극, 마이너스 쪽을 음극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를 때, 충전할 때, 방전할 때 요 사이에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고요. 방전할 때, 우리가 쓸 때 그때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갑니다. 이게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의 기본은 무조건 리튬 배터리예요. 그래서 배터리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거의 광물을 생각하면 첫 번째가 리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양극재와 음극재와 관련된 것인데요. 양극재와 음극재 중에 양극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드는 양극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서 만드는 리튬과 인산과 철이 모여져 있는 양극재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니켈, 코발트, 기본에 망간이나 알루미늄이 들어간, 물론 여기도 리튬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략된 거 들어가 있는 양극재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로 리튬 배터리가 지금 생산되고 두 가지가 서로 어느 게 더 좋냐고 싸우고 있어요. 이 양쪽의 차이점은 뭐냐? LFP, 인산철 쌉니다. 가장 큰 게 싸요. 양이 많아서 싸요. 대신에 이렇게 에너지 밀도가 작다. 에너지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리를 가려면 배터리 크기가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정성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불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이쪽은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가격도 비싸요. 니켈, 코발트가 인산이나 철보다 비싸니까, 훨씬 비싸니까. 대신에 에너지 밀도나 용량이 커요. 자, 똑같은 무게를 갖고 똑같은 무게의 배터리를 자동차에 실으면 이게 훨씬 많이 갑니다. 중국은 이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쪽에 집중하고 있고 이쪽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산철보다 NC,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계, 특히 니켈이 여기 보면은 60% 이상 들어가 있어요. 60%, 80%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튬 다음에 중요한 핵심 광물이 여기에 들어가는 니켈과 코발트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망간이나 알루미늄이 있는데 망간이나 알루미늄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이렇게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는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에 비해서는 크게 이렇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이렇게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목이 계속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니켈, 코발트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6개 중에 리튬, 니켈, 코발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음극재. 음극재는 100% 지금 흑연입니다. 흑연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이렇게 흑연을 쓰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렇게 벌집 모양의 판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리튬이 요 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재를 써요. 최근에 중국이 전 세계 음극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출 통제한 자들고 얘기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흑연은 사실 비싸지 않거든요. 우리 연필 지금 다 흑연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거 비싸다고 생각하신 적 없잖아요. 그거 뭐 부러지면 부러진 거랑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튬에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완전 변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삼원계라고 합니다.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게 이게 배터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리튬, 니켈, 코발트 그리고 흑연까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6개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거고, 또 하나는 히토류인데요. 히토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희가 희귀할 희자인데 사실 희귀하진 않아요. 희귀하진 않은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발견됐을 때 되게 희귀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휘자가 붙은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여기저기 해보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저기 쓰이는 데가 많아요. 여기저기 쓰이는 데가 많고, 특히 네오디듐이나 터비움 디스프로스민 이런 것들은 자석을 만드는 데 쓰거든요. 최근에 자석을 만드는데 자석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우리는 자석을 철로 만들다가 히토류 자석이 처음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스피커의 기본 원리는 전기를 흘려주면 자석이 움직여서 그게 소리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은 소리를 내려면 힘이 세야잖아요. 큰 소리를 내려면. 그러면 자석이 적으면 자석의 자력이 적으면 큰 자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와 같이 큰 스피커가 달린 걸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히토류가 들어간 네오디듐, 그전에는 사마리움이가 다 히토류라는 자석이 들어간 자석을 만들어지면서 그냥 기존보다 자력이 더 세죠. 이런 것들을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혹시 예전에 워크맨이나 아니면 마이마이 시대 때 계셨던 분들 계시죠? 사셨던 분들. 그게 이것 때문에 히토류가 나오면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더 좋아지니까 이제 같이 핸드폰까지 되는 거예요. 핸드폰 요만한데 자석 요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노래 듣는 수 있는 이유는 이만큼 자력이 좋은 자석을 만들 수 있어서. 근데 그 자력을 히토류 자석을 만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시대에 왜 중요하냐면 전기 자동차의 모터에 이 자석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흘려주면 그 자석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반대입니다. 자석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하든지. 그럼 전기 자동차에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힘이 좋아야 자석을 돌릴 거 아니에요. 옛날 같은 페라이트, 철로 이루어진 자석이면 자동차를 못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석이 엄청 커야 되니까. 근데 히토류 자석은 강하니까 이렇게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배터리하고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에 없어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모터의 반대말이 풍력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걸어줘서 돌리면 자동차의 모터로 쓰이는 거고요. 반대로 풍력에 의해서 자석을 돌리면 전기가 생성되는데, 그러면 풍력 발전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히토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입니다. 히토류가 특히 근데 굉장히 사람들한테, 특히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해졌던 일은 2010년도에 히토류가 전 세계에서 광물 자원을 중국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만들게 만든 첫 번째 광물 자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도에 여기에 이게 센카쿠 열도죠. 이게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중국이랑 일본이랑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데입니다. 근데 중국 어선이 여기 가다가 일본 순시선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충돌해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일본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구속을 시키려고 해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발끈을 해갖고, 그래? 그러면 우리 더 이상 히토류 너희들한테 일본한테 안 팔래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 다음날 바로 관방장관이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과죠. 뭐 내용은 사과는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과하고요. 이와 같이 금이환영해요. 풀려나서.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이때 처음으로 히토류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히토류라는 광물 자원을 중국에 맡겨놓고 있는데 이렇게 맡겨놔도 되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이게 2010년도에 있었어요.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쨌든
히토류가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광물이고요.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광물인데 앞으로 저희가 전기차나 풍력발전소 같은데 반드시 들어가는 광물이고요. 마지막이 백금인데 백금은 우리 그거잖아요. 귀금속으로 쓰이는데 백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수소 경제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수소 경제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소 경제의 기본은 뭐냐면 연료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면서 전기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CO2나 이런 거 안 나오죠. 굉장히 청정하잖아요. 근데 이 반응이 우리가 인류가 원하는 속도를 일으키려면 백금 위에서 일으켜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수소 경제 시대는 백금이 없으면 수소 경제 현재 기술로는 수소 경제 시대가 못 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금을 안 쓰는 전극을 만들려고 촉매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소 경제 시대에 백금을 쓰면 이제까지 백금을 안 썼는데 백금을 쓰면 백금이 모자라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백금 지금도 쓰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 마우라라고 했죠. 머플러에. 머플러에 백금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느냐? 자동차마다 머플러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CO, 일산화탄소나 NO 이런 일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거는 배출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CO2로 NO, 질소로 이렇게 배출해야 돼요. 그런 거를 변환시켜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게 요 머플러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반응도 백금 위에서 일어나야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머플러에 백금 쓰고 있어요. 단지 현재 쓰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백금이 쓰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연료전지에 쓰는 백금량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라서 앞으로 좀 연료전지 시대로 가면 백금량이 더 많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예 안 쓰고 있는데 갑자기 탁 쓰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연료전지 분리판 개발하다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이거 생각나서 동향을 물어봤는데 저가 있을 때보다 한 10분의 1로 줄었대요. 백금량이, 연료전지 백금량이. 근데 성능은 더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당연히 연료전지에 있는 백금량이 많이 쓰지만 앞으로는 내연기관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백금량으로 충분한 시대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금이라는 그 희소성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반드시 해야죠.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인류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에 인류가 이제까지 사용한 백금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면 올림픽 수영장에 우리가 인류가 사용한 백금의 양을 다 집어넣으면 한 발목 정도까지 온답니다. 그 정도뿐 사용 안 했어요. 그만큼 희귀한 거죠. 철은 1년에 2억 톤 사용해요. 2억 톤. 구리는 2천만 톤.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귀한 양이라서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필요하다면 백금은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제일 앞에 얘기는 핵심 광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조금의 에너지적 관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게 뭔데 했을 때 6개 광물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6개 광물에 대해서 전 세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광물은 중국으로 통한다. 자, 이렇게 마이닝 채광이에요. 광산 개발할 때는 중국에서 일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호주에서도 하고요, 캐나다에서도 하고, 콩고에서도 하고, 전 세계 여기저기서 다 펼쳐서 다 해요. 아쉽게도 한국은 없죠. 한국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냐? 가공은 어디서 하냐? 중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갖고 한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중국도 써서 배터리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한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독일도 써서 태양광 만들고요. 윈드터빈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모든 광물은 중국이 아닌 데서 생산돼서 중국을 통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닌 데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딱 길목, 이 재련, 가공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리튬, 니켈, 호주에서 생산, 채광에서 이거 채광이죠. 채광에서 중국으로 가요. 망간,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채광해서 중국으로 가고, 코발트, 콩고에서 채광해서 여기로 가고, 리튬, 남미에서 채광해서 여기로 갑니다. 여기서 재련하고 여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핵심 광물은 아니면 배터리 광물, 뭐 모든 광물은 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요? 자,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들 중국 최대 수입국 중국입니다. 비중 어떤 건 100%도 있죠. 한국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연결돼 있어서. 아까 그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히토류? 중국이 히토류 안 판다고 했을 때 일본이 바로 사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선이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어선이 우리나라와 독도에 와서 우리나라 순시선을 박았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데리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히토리 안 팔아 그러니까 바로 사과한 거예요. 관방장관이.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게 왜? 일본이 그 당시에 히토리를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어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물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조금만 지나면 이걸 굉장히 낮출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광양에 가면은 포스코 있죠. 포스코 홀딩스 있죠. 거기에 리튬 공장 짓고 있습니다. 리튬 공장 저가 알기로는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 말에 다 지어서 조만간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니켈 공장도 짓는 걸로 알고 있고 저쪽에 가면 뭐 고대아연이라든지 뭐 LSNMN 이런 데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에 굉장히 의존해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외국보다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바라볼 때 우리나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가 배터리 2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그다음 우리가 2등. 실제로 제조 분야에서는 중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배터리가 2등인데 전체 공급망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6등이에요. 왜? 원재료 분야가 17등이라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1등이죠. 사회 환경 분야 17등 엄청 나던데 이 분야가 압도적으로 1등인 거예요. 원재료 자기네가 제일 많이 만들죠. 배터리 제일 많이 만들죠. 그거 갖고 1등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굉장히 잘 만드는데 많이 만드는데 원재료가 17등에서 6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17등도 올라온 수치예요. 이거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거보다 더 밑에 있었어요. 요즘 노력하고 있으니까 올라온 수치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배터리 산업 전체 공급망에서 우리보다 높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뭐 이런 것들. 뭐 캐나다가 원재료가 3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등에 들어가 있어요. 캐나다 지금 LG엔솔인가요? LG엔솔에서 아마 캐나다에 공장 짓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배터리 첫 공장일걸요?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배터리 공장도 없을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 공장이 없을걸요? 근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배터리 전체 산업에 비해서 원재료 분야가 많이 낮아져 있다. 그리고 많이 낮아져 있는데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거를 몰랐을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절대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음에도 그냥 용인한 거고 오히려 활용했어요. 왜? 중국이 값싼 인력, 그다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규제가 작기 때문에 환경 비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앞서 나가도록 오히려 부추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야 가장 싸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대표적인 거 볼까요? 히토류 기간당 역사적으로 히토류의 생산에 기여한 국가들을 나타낸 겁니다. 1980년대 이전엔 중국은 없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1980년대 등소평이 나타나고 이게 개혁개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이 중국으로 넘겨요. 거기서 만드는 게 편하니까, 싸니까. 넘어가도록 다 놔뒀어요. 왜? 광물은 그냥 값싸게 구하면 되는 상품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면 중국에 넘겨서 중국이 제일 싸게 만들면 이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이와 같은 형태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잡는데, 그러면 발목을 잡게 된 계기는 뭐냐? 그걸 사람들이 인식한 계기는 뭐냐? 가장 크게는 코로나 팬데믹인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죠. 1910년대도 우리가 기후변화 해야 된다, 기후변화 이게 대응해야 된다 얘기가 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와닿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2019년 말,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고, 코로나 팬데믹도 결국 기후변화 대응에서 발생한 거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대응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면서 이 당시에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다운됐잖아요. 다운돼서 다시 경제를 살려야겠다고 전 세계가 막 노력할 때였는데, 그럼 어떻게 경제 성장을 시킬 것이냐? 에너지 전환으로 경제 성장을 시키자. 새로운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만들자. 그러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겠다, 뭐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거에 투자하겠다 막 선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아까 보여줬던 것 같이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연료 시대에서 값싸게 살 수 있었던 광물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연료가 많이 쓸 거라는 이게 보고서들도 나오면서 전 세계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시장도 그거를 진짜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2021년도가 전기차가 실질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2021년도에 20년도에서 21년도 넘으면서 이게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이 녹색 부분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고요. 전기 자동차가 급격하게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도 많이 판매가 됐겠죠. 그러면 당연히 리튬의 수요량도 많았겠죠. 근데 리튬의 공급은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0년, 2019년, 20년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할 시기니까 더더욱 준비를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도 그때 반도체가 없어서 막 못 팔던 시절이었잖아요. 기존에 있던 공급망도 단절돼서 못 팔던 시절에 갑자기 전기차라는 새로운 차를 팔아야 되는 게 확 늘어난 거예요. 리튬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가격이요 10배 이상 올라요. 리튬 가격이 2년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물론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보냐면, 뭐 옛날에 석유파동 났을 때 가격이, 석유가 갑자기 확 올라서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광물 자원이 중요한가 보다. 시장도 이렇게 반응하네. 그러면서 더군다나 근데 그게 중국에 다 의존하고 있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 세계가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각자 모든 나라들이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주도권을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 보시면, 이거와 관련돼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석유를 검은 황금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석유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버니까. 우리 빈살만 빈라덴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만수르 다 석유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석유가 곧 돈이라서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이 되면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예측한 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석유 전쟁에서 광물 전쟁으로 변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내오는 자료를 보면 석유와 관련된 교역량은 광물 시장의 수치는 감소할 거고 반대로 광물 시장은 3배, 4배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적으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석유가 검은 황금인 것처럼 리튬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리튬을 정제하는 기술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증 똑같죠. 그러니까 시장도 반응하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에너지기구 같은 데서 원료 많이 써야 돼 얘기했는데 실제로 진짜 원료 많이 쓰니까 원료 가격이 막 10배씩 올라버리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 리튬을 정제하는 기술이 돈을 찍어내는 기술이네, 면허증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석유 전쟁에서 광물 전쟁으로 시작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죠. 2021년, 길어야 20년이고요. 쉽게 봐서는 21년인데 앨런 머스크와 관련된 얘기 하나만 여기서 하고 가면 이 사람이 이게 21년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2016년도에 뭐라 그러냐면 리튬 배터리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해요. 왜? 리튬 양이 얼마 안 돼서. 어느 정도 되냐? 샐러드에 들어간 소금의 양이다.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부르면 안 되고 아까 니켈 들어갔었잖아요. 한쪽에. 그 한쪽 흑연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니켈 흑연 배터리라고 불러야지 왜 리튬 배터리라고 불러? 리튬은 샐러드에 들어간 소금 양일 뿐이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 100%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리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준비할 때까지 그 중요성을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본인의 영향력으로 본인이 준비될 때까지 이렇게 퍼지지 못하게 노력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준비되니까 앨런 머스크가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리튬 정제 공정에 뛰어들었거든요. 2022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준비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무슨 얘기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여기에 히토류 자석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네 히토류 자석 없는 거 만들겠대요. 히토류 자석, 그러니까 히토류가 안 들어간 자석을 만들겠대요. 히토류가 안 들어간 자석 만들면 대박이죠. 대박인데 전 세계가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전 세계 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방향성은 나오는데 저쪽으로 가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쉽게 현실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인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올 거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자기네가 지금 히토류가 준비가 이것도 100%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기네가 히토류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히토류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만들려고 하는 언론 플레이가 아닐까. 정말 궁금하긴 해요. 정말로 테슬라에서 히토류가 안 들어간 자석을 갖고 자동차를 만들면 엄청난 혁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박수 쳐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요. 정말 언론 플레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그쪽 분야에서 대단한 것이 되겠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이 시기에 맞춰서 석유 전쟁에서 광물 전쟁을 어쨌든 시작했는지 아니면 시작할 거라는 조짐을 보였든지 그거는 뭐 정확히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국가별로도 이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치고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걸 만듭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은 그거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돈을 엄청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니까 그거를 감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그 내용에 뭐가 집어넣냐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원료를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결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좀 이상하죠. 뭐냐면 미국, 그러니까 아까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같은 것들, 히토류 같은 것들,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만든 것들이 각각의 해에 이만큼 함유해야, 포함해야 보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거 사오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이랑 FTA 맺으면 국가 한 열 몇 개 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일본도 미국이랑 FTA 안 맺었습니다. 유럽도 안 맺었어요. 선진국 쪽에서 맺은 데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남미 국가들, 북미 국가들 자기들끼리 맺었잖아요. 나프타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준비되면 우리한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법안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데 집어넣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집어넣은 이유는 하나겠죠. 자, 미국이나 미국과 FTA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 우리가 지정한 돈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서만 생산해 이거잖아요. 네, 미국이. 거기다 하나 더 붙입니다. 내년부터 2025년부터 나와요. 해외 우려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서 만든 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1% 들어가면 안 돼. 그거 발표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 그 중국에서 들어온 거 90몇 %, 60몇 % 들어온 거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도 그 나라에서 25% 이상 투자한 거면, 시가면서 A라는 업체가 미국 땅에 미국에 있는 뭐 포드나 GM이라는 회사가 중국 회사랑 합작으로 해서 광물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에 중국의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중국에서 만든 거와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걸 보면 결국은 미국은 우리가 주도할래.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팔려면 우리가 지정한 데서만 만들어 하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거래 끊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2021년도에 처음 치고 나간 거예요. 미국이. 그러자 유럽에서도 반응합니다. 그때는 핵심 원자재법이라고 걸 만들어요. 내용이 거기보다는 삼국 수입량 제한이 높지 않아요. 여기는 65% 미만이면 되니까 중국산도 가능해요. 한 나라의 비중이 65%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보다 그런 거는 좀 작은데, 대신에 EU 안에서 채굴도 높이고 가공도 높이고 제한도 높이겠다는 걸 법에 박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은 광물 우리나라 땅에 팔려면 우리나라 안에서 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양대축이잖아요. 우리는 수출 국가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우리가 타려고 만드는 것보다 수출하려고 만드는 게 많잖아요. 배터리 우리가 쓰려는 거보다 수출하는 게 많잖아요. 미국에 팔아야 되고요, 유럽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굉장히 낀 상태죠. 중국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우리가 정해진 데서 만든 거 아니면 우리한테 팔 생각 하지 마 이러고 있고, 유럽은 유럽대로 우리가 정해준 데서 하지 않으면 팔 생각하지 마. 우리는 양쪽을 다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면 굉장히 끼어 있는 상황인 건데,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나 뭐 이런 데들, 고대아연이나 이런 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는 배터리,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배터리 회사가 있어서 그 중간에서 그걸 다 맞출 수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 중간을 다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가 첫 번째로 꼽으면 저는 한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어요. 조만간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앞에 거는 시장을 갖고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면 우리말 들어 하는데, 파는 쪽은 가만히 있을까요? 왜냐하면 석유도 파는 쪽은 오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는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3, 4도 다 들어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가서 니켈을
니켈을 재련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재련 수출 금지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석유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있는 원유 가져가서 니네 나라 남해안에서 석유화학 공장 돌리는 거 금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석유화학 공장 돌려서 휘발유로 가져가, 플라스틱으로 가져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참 이게 WTO 그 세계무역기구에서 제소당에서 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배짱 부리는 거예요. 왜? 우리 자원 있어. 쓰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 우리 말 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20년도에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가 니켈을 만드는 호주나 캐나다에 야 우리 카르텔 만들자 얘기해요. 뭐냐면 오펙 같은 거 만들자. 오펙의 P가 페트롤륨이죠. 석유. 이렇게 되면 O는 액이 되겠죠. 니켈에 N이 들어가겠죠. 아니면 M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네랄. 이러고 있어요. 리튬은요. 칠레에서 리튬 국유화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펙 같은 카르텔 우리들도 만들자. 칠레, 멕시코, 볼리비아,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 리튬이 많거든요. 우리끼리 만들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큰 나라는 시장이 큰 나라대로 자원이 큰 나라는 자원이 큰 나라대로 지금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자기 위주로 재편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이런 일들이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석유 시대에 이미 거쳤던 거예요. 석유 시대 지금 아까 유럽이랑 미국이 자기네들이 주도를 하려고 노력했었죠. 1928년에요. 미국이랑 영국이랑 프랑스가 자기들끼리 선을 그어요. 이게 남이 나라잖아요. 중동이잖아요. 여기 선을 그어서 요 안에는 이 세계 국가만 석유 개발할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합의 봐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국 시대에 그렇게 가서 그냥 딱 못 박아요. 왜? 석유 자기네들 컨트롤하려고.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이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좀 뭉쳐요. 예, 야, 왜 우리나라 거를 우리가 주도해지 남한테 주도하게 만들어서 뭉쳐요. 그래서 1960년도에 석유 수출기구 오펙을 만들어요. 과거에 다 있었어요. 실제로 전쟁까지 나죠. 이게 동아일보 그 당시 기사인데 군인이 나오잖아요. 그거 관련된 기사예요. 이라크 전쟁 관련된 기사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야 진짜 이라크가 석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과 그때의 차이를 보시면 그때는 석유가 제일 처음 굴착되고요. 이와 같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처음이었으니까. 자, 아람코 빈살만이 갖고 있는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 거잖아요. 1933년에 미국이 가서 사온 회사예요. 100% 미국 회사였어요. 50년에 걸쳐서 싸워서 1980년도에 그게 넘어가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요. 그 전까지 미국 회사였어요. 이란에 BP 브리티시 페트롤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영국 회사인데 이란에 가서 짓습니다. 이란 거를. 그것도 이란으로 넘어가는데 1979년도 소위 말하는 이란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넘어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인류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광물 자원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 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몇 년 사이, 1, 2년 사이에. 자, 석유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한 거의 100년 가까이 흘러서 오펙이 생겼는데 우리도 그런 거 만들자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레드라인 협정, 야 우리가 주도할래 나오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걸 만들고 있고 국유화 6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중국한테 나가라 그랬어요. 멕시코는 이미 갖고 있는데 나가라 그랬어요. 야, 이런 것들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죠. 인류가 한번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늦었나요? 절대 안 늦었어요. 빨리 하고 있고 안 늦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안 늦었지만 절대 쉴 틈이 없다. 눈 깜빡할 쉴 틈도 없다. 굉장히 빨리 가야 된다. 순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계속 얘기하지만 광물 자원을 좀 더 절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갖고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저는 기술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왜? 자, 지금 중국을 쥐으려고 하고 있죠. 중국을 전 세계가 탈중국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서 투자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중국이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미국이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한 거는 아시죠? 근데 그거 반대국보다 히토류 기술 수출 금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야 너네들 탈중국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술 안전 못할 걸?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탈중국 시장에서 선두가 되려면 자원도 필요하지만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안 줘도 수출을 안 해줘도 그거를 개발하고 돌릴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탈중국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온 건데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리튬 이렇게 광화제를 찾았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인류가 성광하고 재련해서 원료로 만들어야 진짜 자원인 거잖아요. 이게 이와 비슷한 일이 석유 시대에 있었어요. 뭐냐? 셰일가스. 근데 셰일가스가 언제 발견된 줄 아세요? 깜짝 놀랄걸요. 1820년도에 발견됐어요. 21년도에. 근데 그게 상용화되는데 2000년이에요. 180년 걸렸어요. 이거보다 빨리 될 거예요. 빨리 될 건데 왜냐하면 그때보다 인류는 발전했으니까. 근데 5분의 1로 줄어도 36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36년. 그러니까 저게 미국이 리튬 시장에서 강자가 되는데 만약에 5분의 1로 줄어도 36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년 빨리 만들면 기술 우리가 강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광물을 쓰는 이유는 광물 자원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전환 때문에 많이 쓰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요. 탄소 발자국이 너무 많이 찍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걸 지우려고 에너지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니 광물 쓰는 거예요. 근데 광물은 발자국을 안 남길까요? 광물도 발자국 남겨요. 왜? 여기 보시면 광물도 만들 때 생산할 때 CO2 배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로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광물도 양만 많이 만들어서도 안 되고 질적으로도 CO2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전환에서 필요한 원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유럽에서는 2027년도에 배터리나 이런 거에 탄소 발자국 한계치 요건을 적용하겠다고 나와요. 근데 그거 배터리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양극 물질, 음극 물질의 비중이 56%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줄이면 못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식으로 치면 재료가 좋지 않으면 좋은 음식이 안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모자라니까 많이 만드는 게 치중하고 있지만요. 조금 지나면 이와 같이 좋은 걸 만드는데 필요할 텐데 이거는 기술의 영역입니다. 기술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도 많이 갈 거고요. 재활용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 보시면 이거 원료가 재활용을 쓰면 28% 줄어들죠. 재활용을 하면 광물 자원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탄소 발자국 양이 무조건 줄어요. 거기다가 재활용은 양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내부에서 도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만 도는 거잖아요.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적으로도 중요하고 질적으로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지금 새로 뜨는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재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은 원래 강자고요. 미국은 시장으로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유럽은 CRMA 그 핵심 원자재법으로 자기네들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링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인도네시아나 이런 거는 자기 니켈 자원으로 링 위에 올라와 있고 멕시코나 이런 데는 리튬 자원으로 링 위에 올라와 있어요. 한국도 올라와 가야죠.
뭘로 올라갈까요? 기술로 올라가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들은 그들의 무기로 싸울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무기로 싸우면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석유 시대에 우리 한이잖아요. 석유 없는 거. 근데 작년 말에 SK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찾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생산하는 하기 시작했어요. SK에서 40년 걸렸거든요. 40년 걸렸어요. 무자원 산유국을 이뤄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는데 외국에 가서 찾고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외국에 찾아서 우리나라 그걸로 석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광물 시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앞으로 클 때는 탈중국 하려고 하니까 중국 공백이 생길 거죠. 근데 이때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 아까 지금 없는 기술도 공백 시장이 있는데 기술로 이거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탄소년단 RM이 스페인을 갔는데 굉장히 험한 질문을 해요. 기자가 K-컬처, K-팝, K라는 단어가 지겹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RM이 그렇습니다. K는 프리미엄 라벨을 뜻하는 거다. K-팝은 프리미엄 팝이고 K-컬처는 프리미엄 컬처라는 걸 뜻하는 거다. K. 되게 멋있죠. 젊은 친구가 되게 멋있죠. 되게 뿌듯했는데 그거 산업에서도 이미 일어나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요. 배터리 회사들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K 배터리, K 비클, K 자동차를 원하기 때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닌데 메이드 바이 코리아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만든 걸 원하기 때문에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지만 아까처럼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메이드 바이 코리아 핵심 광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절실함에 대해서 같이 인식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박수 쳐 주시면 지금보다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프리미엄 라벨 K가 붙은 K 핵심 광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감명 깊게. 저는 감사합니다. 그린장성 20일 추진협의 상임의장 임경택입니다. 교수님 강의 중에서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세계적으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이루려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아까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핵심 광물들이 부존량이 그걸 달성하는 데 충분한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핵심 광물 부존량이 없기 때문에 재활용 기술이 특별히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재활용 기술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코발트는 만약에 2050년까지 이와 같이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 코발트는 우리가 인류가 확인한 거에 93% 쓰고 뭐 구리는 96% 써야 되고 니켈은 56% 써야 된다고 해요. 굉장히 무섭지 않으세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50년 지금 30년도 안 된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시감 있죠. 우리 어렸을 때 50년 안에 석유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석유 매장량은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모르시죠? 석유 매장량은 항상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으로. 처음에는
처음에는 석유를 팔 때 쉽게 말하면 땅이 그냥 여기서 팠어요. 땅에서 팠어요.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땅 밑에서 팠어요.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바다로 넘어가요. 그 바다로 가서도 심해로 가요. 북해 같은 데는요. 그 영국의 북해 유전 같은 데는요. 거기는 거기가 그 북해 유전 그쪽이 뭐가 유명하냐면 그 꽃게잡이가 꽃게가 아니라 대게잡이가 킹크랩 잡이가 유명한데 그 킹크랩 잡을 때 목숨 걸고 나가는 데예요. 예. 그래서 저가 알기로 정확히 모르는데 두세 달인가 나가면은 억 단위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원들한테. 그만큼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런 거기서 석유 뽑아내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고요. 첫 번째, 그렇게 기술, 셰일가스처럼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빼낼지 몰랐었는데 빼내는 기술. 이렇게 되면 저도 이거는 충분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석유가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기술이 발전이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 그 전에 석유가 꼭 돈이었기 때문에 자본의 투자가 그만큼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석유에는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아낌없이 투자했기 때문에 찾는데도 돈을 많이 썼고요. 기술 개발하는 데도 많이 썼고요. 근데 아마 광물 자원 분야도 찾는 것도 그렇고 기술 개발보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왜? 석유 시대에서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아낌없이 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만든 다음에요. 그해 11월 달에 4조 투자안 발표합니다. 4조. 리튬 이런 거 니켈 이런 거 만드는데 4조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냥 한 방에 바이든이 서명하죠. 그에.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석유 시대를 바라보면 충분히 이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좀 전에 그것도 얘기했었잖아요. 니켈광, 구리광 같은 경우에 지금 만드는 게 0.3%가 0.4% 이상이면은 생산한다고. 예전에는 1.5% 2% 이상 돼야 생산했었어요. 근데 계속 떨어지는데도 계속 생산해요. 그렇다고 해서 구리가 옛날보다 3배, 4배 가격 오르진 않았잖아요. 기술로 커버하는 거예요. 해온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배터리 재활용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배터리에서 나온 게 다시 배터리에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에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배터리에 나왔는데 배터리에서 나왔는데 배터리가 아닌 다른 거, 리튬 같은 거 도자기 만들 때도 들어갑니다. 유리 만들 때도 들어가요. 그게 만들었으면 의미가 없죠. 왜? 가장 큰 산업은 배터리고 가장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배터리고 가장 필요하다 하는 데는 배터리 산업인데 2차 전지 산업인데 2차 전지 산업에서 쓰던 거를 딴 데서 쓴다? 그거는 순환 경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2차 전지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만들어줘야 돼요. 2차 전지 산업에서 필요하는 원료의 기본은 순도가 높아요. 99.95% 이상입니다. 99.9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0개 중에 5개예요. 거기다가 특정한 물질들, 그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특정 물질은 ppm 단위로 관리해 달라고 그래요. ppm이 몇 개냐면요, 100만 개 중에 하나를 1ppm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물질은 2ppm 미만, 3ppm 미만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기술인 거죠. 저는 그 기술은 우리나라 몇몇 업체가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전 질자연연구원에서 왔는데 저희도 20년 동안 그걸 연구를 했고요. 저희랑 연구한 업체들이 연구해서 같이 국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했고 그 한 업체들 중에 배터리와 관련돼서 2군데 업체가 소위 말하는 상장을 했어요. 예,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상장을 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예. 근데 아직도 배터리 2차 전지 재활용 산업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사실 2차 전지가 2020년, 2021년 이때부터 제대로 보급됐으니까 자동차 한 번 쓰면 10년 쓰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2030년대에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돼야 진짜 또 진검승부가 시작될 거예요. 또 다른 진검승부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에서 나온 배 배터리 재활용은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요. 뭘로 이루어지냐면 공장에서 배터리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다 보면 불량품 나오잖아요. 그거 재활용이 주예요. 사실 그게 재활용이 주인데, 근데도 우리나라가 앞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건 아까처럼 거기서 다시 배터리 2차 전지 산업에서 요구하는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원료의 순도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앞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그걸 보통 스크랩이라 그러는데, 그 스크랩에서 배터리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계시는데, 그때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 다른 것들 기술들이 추가될 텐데, 그 기술의 추가도 계속 노력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정경우 박사님께 다시 한번 힘찬 예,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8회 21세기 장성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